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애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첫눈은 아직 소식이 없었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얇은 종이 상자 따위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었죠. 서울역 거대한 회색빛 건물을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박순옥 할머니는 또 한 번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지하보도로 이어지는 차가운 시멘트 계단 구석, 사람들이 버리고 간 신문지와 박스를 겹겹이 쌓아 올린 작은 공간이었어요. 밤이 되면 그곳은 도시의 소음과 추위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최 영감과 막걸리 한 병을 두고 다투던 김 씨가 기어코 순찰 나온 영무원들에게 끌려 나간 탓에 지하보도의 공기는 어수선함과 서늘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죠. 순옥 할머니는 무릎을 감싸 안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뼈마디를 파고드는 한기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그녀를 괴롭혔어요. 눈을 감으면 뿌연 어둠 속으로 아들 영민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들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어요. 번듯한 양복을 차려입고 말쑥하게 넘긴 머리.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지훈이 교육에 집중해야 해요. 이 집 팔고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 갈 겁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모두를 위해 편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해 편한 길. 순옥 할머니는 그 말을 몇 번이고 곱씹어 보았습니다. 모두라니 대체 누구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며느리 혜진은 남편 뒤에 서서 못 볼 것을 본다는 듯 시선을 피했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손주 지훈이는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길러낸 아들이었건만 그의 세상에 더 이상 어미의 자리는 없었던 겁니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사실상의 추방 선고임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들 내외가 짐을 싸는 동안 평생 손때 묻은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마 요양원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길 위의 삶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공공근로도 알아보고 식당 허드렛일도 기웃거렸지만 70 넘은 노구를 반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기댈 곳은 이 거대한 도시의 차가운 구석뿐이었죠. 흑흑.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 들어온 젊은 여자였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떼어놓고 온 것인지 밤마다 아이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차마 아무런 위로도 건넬 수 없었어요. 자신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지훈이. 할머니는 품속 깊이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유치원 졸업식 때 찍은 사진 속 지훈이는 조금은 어색한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 사진 한 장이 그녀가 지난 3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지금쯤이면 중학생이 되었겠구나.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키는 얼마나 컸을까. 그리움이 뼛속까지 시려와 순옥 할머니는 다시금 몸을 웅크렸습니다. 도시의 밤은 그렇게 또 한 번의 상념과 함께 깊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란스러운 소리에 순옥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최 영감과 다퉜던 김 씨가 다시 나타나 행패를 부리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다른 노숙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보았지만 술 기운이 덜 깬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어요. 이 영감탱이가 여긴 내 자리라고 했지. 자리가 무슨 임자 있나?
먼저 앉는 놈이 임자지. 험악한 욕설과 함께 멱살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험한 꼴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짐인 낡은 가방과 구거용 깡통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다툼은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은 유독 그 분위기가 험악해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인파를 헤치고 지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가운 공기에 폐가 시리는 듯한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웅크려 기침을 쏟아낸 뒤에야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까? 딱히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소란스러운 곳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옥 할머니는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쁘게 앞서가던 젊은 회사원의 발에 무언가 툭 채여 그녀의 앞으로 굴러왔습니다. 두툼한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죠. 회사원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는 바쁜 걸음을 재촉해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갑은 순옥 할머니의 달아빠진 신발 바로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갑을 주워 주인을 찾아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행색은 누가 보아도 남의 물건을 탐할 사람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누구 하나 바닥에 떨어진 지갑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줘야지. 돈이 많이 들었다면 애가 탈 텐데. 순옥 할머니는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가죽의 감촉이 부드럽고 매끄러웠어요. 아직 새 것처럼 길이 들지 않은 분명 주인이 애지중지했을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누가 볼까 싶어 지갑을 가방 안에 깊숙이 넣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는 것만 같았죠. 근처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은 순옥 할머니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핀 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습니다. 겉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법 두툼한 현금 다발과 여러 장의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학생이라면 분명 잃어버리고 무척 상심했을 큰돈이었죠. 어서 주인을 찾아줘야 할 텐데 신분증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갑의 칸칸을 살피던 순옥 할머니의 손길이 한 곳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투명한 비닐 칸막이 너머로 보이는 파란색 학생증. 그 위에는 단정하게 교복을 입은 소년의 증명사진이 박혀 있었어요. 순간 순옥 할머니는 숨 쉬는 것을 잊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주변의 소음도 차가운 바람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눈앞의 작은 사진 속 얼굴만이 그녀의 세상 전부가 되었습니다. 젖살이 빠져 제법 소년다운 턱선이 드러났지만 오밀조밀한 눈코입과 꾹 다문 입술은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어린 손주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선명한 고딕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지훈. 아. 순옥 할머니의 입에서 희미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와 지갑을 놓칠 뻔했어요. 그녀는 황급히 지갑을 부여잡고 몇 번이고 사진과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어요. 3년간 사진으로만 그리워했던 꿈속에서조차 만나기 어려웠던 손주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사진 위를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비닐의 감촉 너머로
손주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지갑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자신을 버린 아들의 아이가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핏줄. 그 아이의 지갑을 이 차가운 길 위에서 줍게 되다니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 순옥 할머니는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갑을 어서 손주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이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애태우고 있을까요? 혹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주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비참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지갑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어린 손주를 안아주는 것처럼 소중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잿빛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세상에 아주 작지만 더없이 따뜻한 온기한 조각이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갑을 안전하게 손주의 손에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학생증에 적힌 학교 이름을 나직이 읊조리는 그녀의 눈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찬 바람이 순옥 할머니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품 안에 들어있는 손주, 지훈의 지갑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한 가죽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온 작은 나룻배였고 잿빛 세상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제와 같은 박순옥이 아니었습니다. 정처 없이 도시의 구석을 헤매던 세상의 동정을 구걸하던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죠. 그녀에게는 손주에게 이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신성한 임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삶의 목적지를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았어요. 순옥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지갑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빳빳한 5만원권 2장과 만원짜리 몇 장, 그리고 빼곡히 꽂힌 카드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지난 1년 동안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돈의 액수보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손주의 상심한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들 영민은 어릴 적부터 아이의 물질적 요구를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아마 이 지갑도 비싼 돈을 주고 사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지갑을 잃어버린 지훈이를 심하게 다그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간수 못하냐며 아들의 자존심을 긁는 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안 된다. 우리 강아지 기죽게 할 수는 없지. 그녀는 어릴 적 아들 영민에게 정직함에 대해 가르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길에서 주운 동전 하나라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남의 것에 욕심을 내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신신당부했었죠. 그랬던 아들이 이제는 어미를 버리고 자신의 부와 성공만을 좇고 있다는 사실이 쓰디쓴 역설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원망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지갑을 소중히 닫아 다시 품 안에 넣었습니다. 이 지갑은 손주를 향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자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그녀는 낡고 해진 신발끈을 고쳐맸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굳은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죠. 문제는 세화중학교라는 낯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지리는 훤했지만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 되고 말아요. 큰 길로 나가 버스 정류장에 노선도를 올려다보았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선들과 깨알 같은 글씨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못했습니다. 어지럽게 머릿속만 맴돌 뿐이었죠.
결국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저만치서 휴대폰을 보며 걸어오던 젊은 여성이 보였어요. 순옥 할머니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다가가 길을 물었습니다. 저기 젊은 양반, 혹시 세화중학교가 어딘지 아시오? 하지만 여성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순옥 할머니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질색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몰라요라는 퉁명스러운 한마디와 함께요. 연이어 몇 번의 시도가 더 있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남루한 행색에 먼저 선을 긋고 말 섞기를 꺼려했죠. 그녀의 존재 자체가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처럼 취급받는 현실.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해가 떠 있는 방향을 어림짐작하며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탈 차비도 없었지만 설령 돈이 있다 한들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두 다리를 믿고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익숙한 서울역 주변 풍경은 사라지고 화려한 상점과 높은 빌딩이 질비한 낯선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쇼윈도 안에는 값비싼 옷과 보석들이 그녀를 비웃는 듯 번쩍이고 있었죠. 허기진 배를 달래려 잠시 빵집 앞에 멈춰 서자 갓 구운 빵 냄새가 진동하며 위장을 뒤틀었습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어요. 한때는 자신도 저런 빵을 사들고 손주를 보러 가곤 했는데 아련한 기억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인파로 붐비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무섭게 뛰어가던 한 청년이 그녀의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악! 순옥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에서 구걸용 깡통이 대구르르 굴러갔죠. 깡통이 내는 요란한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청년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재수없게 라고 작게 읊조리고는 그대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와 괜찮으냐고 묻거나 그녀를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깡통과 가방을 주워들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몇 시간을 더 헤맸을까? 마침내 저 멀리 익숙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는 신호였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발걸음을 옮긴 그녀는 마침내 세화중학교라는 팻말이 붙은 교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가까스로 담벼락을 짚고 버텨냈어요. 하지만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극심한 허기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이 노랗게 변하며 빙글빙글 돌았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죠. 이대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안 돼. 아직 지훈이 얼굴도 못 봤는데. 그녀는 무너지려는 몸을 억지로 버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아주 새하얗게 질리셨는데. 바로 그때 무뚝뚝하지만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그녀의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앞치마를 두른 거구의 남자가 자신을 염려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최 사장이었습니다. 가게 앞을 정리하다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순옥 할머니를 발견한 것이었죠. 일단 좀 들어오세요.
이러다 길에서 큰일 치르시겠습니다. 최 사장은 막무가내로 그녀의 팔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괜찮다며 신세질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저항은 쇠약한 나비의 날갯짓 같았어요. 최 사장은 거의 반강제로 그녀를 자신의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후끈한 온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의 고소한 향기, 매콤달콤한 떡볶이 소스의 냄새가 그녀의 폐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 사는 세상의 냄새였죠. 최 사장은 그녀를 가게 구석의 낡은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한 그릇과 꼬마김밥 2줄을 그녀 앞에 놓아주었어요. 일단 이거라도 드시고 속 좀 채우세요. 돈 걱정은 마시고요. 순옥 할머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냉대와 무관심에 익숙해진 그녀에게 아무런 데가 없는 친절은 오히려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최 사장의 투박한 얼굴과 깊은 눈에는 어떤 불순한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치고 병든 사람에 대한 순수한 연민만이 어려 있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하고 진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 겪었던 서름과 고통, 비참함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눈물이 핑 돌았죠. 그녀는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아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국물만 연신 들이켰습니다. 최 사장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수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더 놓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순옥 할머니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담긴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최 사장의 분식집은 순옥 할머니에게 뜻밖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잊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허겁지겁 식사를 마친 순옥 할머니는 기력을 되찾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 이상으로 신세를 지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무슨 은혜. 그냥 가시려고. 몸도 아직 성치 않은데. 최 사장은 냅킨으로 테이블을 닦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순옥 할머니의 불안하게 떨리는 손을 향해 있었어요. 어차피 지금 나가봐야 학생들 나올 시간도 아니에요. 저기 구석자리에 앉아 있으면 장사하는데 아무 방해 안 되니까 학교 시간까지 좀 더 쉬다 가세요. 세상 모든 일이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닙디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노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더 이상 그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여러 번 숙여 감사를 표한 뒤 최 사장이 가리킨 가게 가장 안쪽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곳은 가게의 다른 손님들로부터는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유리창을 통해 학교 정문과 그 주변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어요. 이제 그녀가 할 일은 하나, 심장이 터질 듯한 기다림을 견디며 손주가 나오기만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분식 집안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졌고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했죠. 순옥 할머니는 초조한 마음에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수만 가지 상상을 했어요. 손주 지훈이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지갑 속 사진은 초등학생 때의 모습일 텐데
지금은 중학생이니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아들 영민을 닮아 키가 훤칠할까? 아니면 자신을 닮아 눈매가 선할까? 온갖 그리운 상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고 또 비워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학교의 종료 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을 향해 울리는 신호탄 같았죠. 순옥 할머니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유리창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곧이어 굳게 닫혀있던 교문이 열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수많은 학생이 제잘거리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남색 교복을 입고 있어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지훈이를 한눈에 찾아내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인파 속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심장이 조급하게 타들어갔죠. 한 명 한 명 얼굴을 확인했지만 지훈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다른 문으로 나간 것은 아닐까? 아니면 오늘 몸이 아파 학교에 오지 않은 건가?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친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큰 소리로 웃으며 걸어 나오던 한 무리의 소년들. 그 중심에 유난히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소년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박혔습니다. 지갑 속 사진보다 젖살이 쏙 빠져 남자다운 턱선이 드러났지만 장난기 가득하게 휘어지는 저 눈매와 웃을 때마다 시원하게 올라가는 입꼬리. 틀림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주 김지훈이었죠. 지훈아. 순옥 할머니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던 부름은 목구멍 안에서 삼켜졌습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눈물을 막기 위해 입술을 세게 깨물어야 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테이블 모서리를 꽉 부여잡고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그녀는 손등으로 거칠게 눈가를 닦아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손주의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훌쩍 커버린 손주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하면서도 그 소중한 성장 과정을 단 한 번도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렇게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주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신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벅찬 감정에 휩싸여 손주의 모습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문 앞에 소리 없이 미끄러져 와 멈춰서는 검은색 외제 세단 한 대. 순옥 할머니의 심장이 쿵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아들 영민이었죠. 흐트러짐 없이 딱 떨어지는 값비싼 코트,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손목에서 번쩍이는 시계. 그녀가 기억하는 낡은 점퍼를 입고 취업 걱정을 하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갑옷을 두른 그의 얼굴에는 여유 대신 세상을 향한 경계심과 날카로운 긴장감만이 가득했어요. 영민은 지훈이를 발견하고는 턱짓으로 차에 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훈은 친구들과 아쉽게 인사를 나누고 아빠에게로 달려갔죠. 아들의 어깨를 무심하게 툭 치고 차로 이끄는 영민의 모습. 그 너무나도 평범하고 다정한 부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순옥 할머니는 심장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지워진 저곳에 그들만의 행복하고 견고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된 듯한 기분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혹시라도 영민이 이쪽을 돌아볼까봐 가게 안쪽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어요. 아들과 손주가 어서 빨리 차에 오르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수석에 타려던 영민이 갑자기 무언가 불쾌한 낌새라도 느낀 듯 주변을 획 둘러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예민하고 날카로운 시선이 거리를 훑다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확히 분식집이 있는 방향으로 그 시선이 향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두운 가게 아니었지만 창문을 통해 그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친 것만 같은 끔찍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설마 나를 본 것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낡고 지저분한 테이블 아래로 몸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죠. 만약 아들이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분명 길길이 날뛰며 가게로 쳐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손주가 보란 듯이 자신을 어머니가 아닌 이 여자라고 부르며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모욕을 주겠죠. 다시는 지훈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징그럽다고 협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만은 죽어도 피해야 했습니다. 몇 초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바깥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을 때 순옥 할머니는 떨리는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검은색 세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그제야 참았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을 힘조차 없었어요. 그녀는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손주에게 지갑을 돌려주는 일이 단순히 물건을 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실질적이고 분명한 위협이었습니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손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순옥 할머니의 얼굴에 깊고 어두운 고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편안함이 아닌 숨막히는 어색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지우는 창밖만 바라보며 조수석 시트에 몸을 묻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빠 영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그의 신경은 늘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지갑은 어떻게 됐니? 라디오 소리만 흐르던 침묵을 깬 것은 영민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온기보다 문제 상황을 보고받으려는 상사의 어투가 섞여 있었죠. 지우는 어깨를 움츠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정신을 대체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냐? 그 안에 카드며 신분증이며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빠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 너 때문에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해서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해야 하잖아.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질책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지우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변명은 아빠의 화를 돋울 뿐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엄마 혜진의 반응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속상했을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가계부에 미칠 손해부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니? 아빠가 너 중학교 입학 선물로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사준 건데 안에 현금은 얼마나 있었어? 물건 귀한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헤프게 쓰니까 돈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야. 혜진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지훈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의 실수는 곧 자신의 완벽한 가정을 관리하는데 실패했다는 증거처럼 여겨졌어요. 남편 앞에서의 체면 그리고 아들의 성적과 소지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으려는 그녀의 태도에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영미는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그러게 내가 평소에 똑바로 하라고 했지라며 한마디 거들 뿐이었죠. 지우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로봇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무능의 증거였으니까요. 화목한 가정을 기원한다는 뜻의 가와만사성 액자가 걸린 거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살벌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온 지우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경시대회에서 받은 트로피와 상장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의 지훈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아들이 되기 위해 늘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편의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그 공허함의 정체를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어릴 적의 기억을 더듬곤 했습니다. 마치 낡은 흑백 필름처럼 흐릿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색채와 온기를 지닌 기억의 파편들이었죠. 그것은 냄새와 감촉으로 시작되는 기억이었습니다. 포근한 햇볕 냄새와 달콤한 약과 냄새가 섞인 할머니의 옷자락. 그리고 자신의 등을 토닥여주던 주름지고 부드러운 손의 감촉. 할머니는 항상 그를 우리 강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는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 같았어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듣던 옛날 이야기는 세상 어떤 동화책보다 재미있었고 할머니가 몰래 쥐어주던 사탕은 세상 어떤 과자보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법처럼 할머니는 그의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겨울날이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어디에 가셨냐는 물음에 엄마와 아빠는 늘 똑같은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공기 좋은 시골에서 조용히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하신단다. 처음에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명절이 되어도 할머니 생신이 되어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시골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 한 번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지훈이 할머니에 대해 더 묻기라도 하면 부모님은 어른들 일에 신경 끄고 내 공부나 열심히 해라며 귀찮다는 듯 화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은 더 이상 할머니에 대해 묻지 않게 되었죠. 그것이 이 집의 평화를 위한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겨진 할머니의 빈자리는 그가 성장할수록 더욱 크고 깊게 파여만 갔습니다. 다음 날 학교, 지우는 여전히 잃어버린 지갑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 축구를 하러 가던 친구 민수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건넸습니다. 야, 김지훈. 너 어제 하교할 때 교문 앞에서 이상한 거 못 봤냐? 뭘? 지우는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우리 학교 쪽만 쳐다보고 계시더라.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저기 새로 생긴 떡볶이집 앞에서 계속 서성이시던데. 옷차림이 좀 남루하셔서 그런지 애들이 다들 흘끔거리면서 수군대더라고. 무슨 사연이 있는 분 같기도 하고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민수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은 지훈의 마음에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아빠가 차에 타기 직전 유난히 주변을 날카롭게 둘러보던 모습이 퍼뜩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넓은 서울에 떠도는 노숙인 할머니가 어디 한두 분이겠습니까? 하지만 지우는 이상하게도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처럼 마음에 꽂혔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떨쳐낼 수 없는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며칠째 최 사장의 분식집에 유령처럼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가게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밤이 되면 최 사장이 가게 한편에 마련해준 간이 의자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죠. 매일같이 유리창 너머로 손주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낙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 있지만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그와 자신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아들 영민의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이 만들어낸 그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그녀는 철저히 무력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딱한 노인네려니 생각했지만 며칠간 그녀를 지켜보면서 사정이 간단치 않음을 직감했죠. 그녀는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새모이만큼 깨작거리다 말았고 밤에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과 텅 빈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없어 한산한 틈을 타 최 사장은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할머니, 그렇게 쳐다만 보실 겁니까? 그러다 정말 큰 병 나시겠어요. 최 사장의 나직한 물음에 순옥 할머니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 특유의 경계심과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최 사장의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체온으로 따뜻해진 지갑을 꺼내 낡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죠. 이게 저 아이 것입니다. 제 손주 녀석. 순옥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아들에게 쫓겨나 길 위에서 살게 된 치욕스러운 이야기까지는 꺼내지 못했어요. 그저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아들 집을 나와 있는데 우연히 길에서 손주의 지갑을 주었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피해 몰래 지갑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최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지갑을 어루만지는 애틋한 손길이 그녀가 하지 못한 모든 말을 대신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네. 최 사장은 짧은 탄식과 함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을 한 여인을 저토록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 아들이라는 작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보지요. 아주 감쪽 같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최 사장에게는 한 가지 묘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동네에서 20년 가까이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동네의 웬만한 사람들과는 안면이 있었죠. 특히 세화중학교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는 김 노인과는 가끔 저녁에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김씨 영감한테 슬쩍 한번 가볼 겁니다. 그 영감님이 야간에 학교 순찰 돌다가 이걸 주운 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학교 분실물 센터에 맡겨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맡겼는지 아무도 모를 테고 지갑은 안전하게 주인 학생 손에 고스란히 돌아갈 겁니다. 할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순옥 할머니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완벽하고도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손주에게 지갑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순옥 할머니는 최 사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마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그날 밤 최 사장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약속대로 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하는 대신 아주 딱한 사정이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손주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며 선의의 거짓말을 했죠. 김 노인 또한 최 사장의 말을 듣고는 자기 일처럼 흔쾌히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최 사장이 지갑을 김 노인에게 건네주려던 바로 그 순간 순옥 할머니가 그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사장님 잠시만요. 그녀는 최 사장에게 작은 메모지와 펜 한 자루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가방 가장 깊숙한 곳, 때 묻은 손수건에 몇 겹으로 쌓여있던 작은 돈주머니를 꺼내들었죠. 그 안에는 그녀가 길 위에서 구걸하거나 폐지를 주워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비상금으로 손주가 태어나면 맛있는 것이라도 사주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그녀의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꼬깃꼬깃한 지폐들 사이에서 가장 빳빳하고 깨끗해 보이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는 최 사장이 빌려준 메모지 위에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쥔 탓에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죠. 수전증 때문에 글씨는 자꾸만 삐뚤삐뚤 춤을 췄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고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눌러 썼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싶은 말은 산처럼 많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을까 싶어 거기서 펜을 멈췄습니다. 그 짧고 서툰 문장에는 손주를 향한 그녀의 모든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함께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메모지를 정성껏 접어 10,000원짜리 지폐와 함께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녀가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투박한 얼굴에 깊고 따뜻한 존경심이 서렸죠.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슬픈 편지가 그렇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사장은 굳게 닫힌 분식집 셔터 뒤에서 경비원 김 노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위에는 지훈의 검은색 지갑이 무거운 침묵과 함께 놓여 있었죠. 김 노인은 지갑을 한번 들어 묵직함을 느껴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걸 잃어버렸으니 학생 녀석 애가 많이 탔겠구먼. 요즘 애들 돈 귀한 줄 모른다지만 막상 잃어버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게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 영감님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순찰 돌다가 교문 근처에서 주운 것처럼 해서 학생가로 바로 좀 가져다 주세요. 최 사장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김 노인은 그의 진지한 표정과 그 뒤에 숨겨진 말 못할 사연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게. 최 사장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내가 모른 척 하겠나. 내 손주 녀석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처리할 테니 그 딱한 할머니한테는 아무 걱정 말라고 전해주게나. 두 노인의 짧은 대화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뢰와 연대가 오갔습니다. 최 사장은 몇 번이고 고맙다며 김 노인의 손을 잡았고
그렇게 지갑은 새로운 주인의 손을 거쳐 본래의 주인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뒷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던 순옥 할머니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작은 온기가 무사히 손주에게 닿기를. 다음 날 3교시 수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교실 앞문이 열리고 학생부 선생님이 지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지훈 학생, 잠깐 교무실로 좀 내려와 볼래?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것일까?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내내 그는 수만 가지 나쁜 상상을 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학생부 선생님은 의외로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지훈이 너 지갑 잃어버렸었지? 네. 아, 네. 맞습니다. 여기 있다. 아침에 경비 아저씨께서 교문 앞에서 주우셨다고 맡겨두고 가셨어. 내용물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검은색 지갑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자신의 지갑이 맞았어요. 지우는 안도감과 기쁨에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며칠간 그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는 선생님께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지갑을 손에 꼭 쥔 채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지우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카드와 학생증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죠. 현금이 있던 칸을 열어보았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얼마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대충 액수는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하며 지갑을 닫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지폐들 사이에 자신이 넣어둔 적 없는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장이 더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돈을 잘못 기억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더 이상한 것은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다른 헌 지폐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처럼 가장 안쪽에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뭐지? 누가 돈을 더 넣어줬을 리는 없는데.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폐 뒤에 곱게 접혀 있던 작은 메모지 한 장이 그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낡은 종이 조각이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연필로 쓴 듯한 서툴고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아주 평범하고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일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글씨체, 분명히 본 적이 있는 글씨체였습니다. 언제였을까? 기억의 저편을 필사적으로 헤집던 그는 마침내 떠올렸습니다. 아주 어릴 적 할머니가 그의 낡은 동화책 첫 장에 적어주었던 그의 이름, 우리 강아지 김지훈 사랑한다. 그때의 그 글씨체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서툴지만 꾹꾹 눌러 쓴 정성,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독특한 필체까지. 순간 며칠 전 친구 민수가 말했던 학교 앞을 서성이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부모님은 분명 할머니가 시골에서 편하게 지내신다고 했는데, 지훈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과 의심으로 뒤엉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까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다시 접어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돌아온 지갑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심장을 죄어오는 묵직한 의문과 알 수 없는 그리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세상 모든 것이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세상에 작은 균열이 생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지훈의 가족이 사는 고급 아파트의 식탁은 여느 때와 같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를 오가는 대화는 음식의 온기만큼 따뜻하지는 않았죠. 대부분은 지훈의 성적과 다가올 시험에 대한 이야기였고, 가끔은 아빠 영민의 회사 이야기나 엄마 혜진의 지인들 소식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훈은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빠, 엄마.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영민과 혜진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늘 지갑 찾았어요. 경비 아저씨가 주워서 맡겨주셨대요. 어머, 정말 다행이다, 얘. 하마터면 카드 정지시키고 다 새로 발급받을 뻔했네. 다음부턴 절대 잃어버리지 마.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번거로운 절차가 해소되었다는 사실뿐인 듯 보였어요.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지갑 안에 제가 넣은 적 없는 10,000원이 더 들어있고 이런 메모지도 들어있었어요. 지훈은 품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작은 메모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혜진은 인상을 찌푸리며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가 이게 뭐니? 삐뚤빼뚤 밥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웬 해괴한 짓이람. 아마 지갑 주운 사람이 노숙인 같은 사람인가 보지. 돈 몇 푼 빼가고 미안하니까 10,000원 한 장 넣어두고 이런 거 써둔 거 아냐? 재수 없으니까 그런 건 어서 버려. 혜진은 메모지를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되는 양손가락 끝으로 집어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 가난과 남루함은 곧 불결함과 동의어였죠. 하지만 지훈이 진짜 주시하고 있던 것은 엄마가 아닌 아빠 영민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 무심한 표정으로 스테이크를 썰던 영민은 메모지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의 대화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메모지, 어디 한번 줘봐라. 지훈이 메모지를 건네자 영민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지는 것을 지훈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져 내리는 듯 했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영민의 손에 들린 나이프가 접시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건 신경 쓰지 마라. 영민은 그렇게 말하며 메모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 씨 말대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장난친 거겠지. 앞으로는 물건 간수 똑바로 해.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예민했고 걱정하기에는 너무나 차가웠죠. 그날 밤 지훈이 자기 방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 예고 없이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빠 영민이었죠. 그는 저녁 식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너 그 메모지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이야기한 적 있냐? 아니요. 그냥 아빠랑 엄마한테만. 잘 들어, 김지훈.
영민은 아들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지훈을 완전히 뒤덮었어요. 내 할머니 돌아가셨다. 아주 오래전에. 내 엄마랑 내가 왜 그동안 할머니 이야기를 안 했는지 알아? 널 충격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노인이 내 할머니인 척 접근하려는 거다.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어. 부잣집 아이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려는 사기꾼들이지. 그의 말은 너무나도 단정적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반박했어요. 하지만 이 글씨체는 글씨체 따위가 뭐가 중요해. 영민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에 이성이 아닌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서려 있는 것을 지우는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 할머니가 아니야. 앞으로 다시는 그 메모지 이야기 꺼내지도 말고 학교 앞에서 이상한 사람을 봐도 절대 아는 척하지 마라. 만약 내 말을 어기고 그 여자와 엮여서 우리 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땐 너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그것은 경고가 아닌 협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극단적인 반응은 지훈의 의심을 오히려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며 아버지는 할머니가 나타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아버지가 구겨서 던져버린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펼쳤습니다. 그 서툰 글씨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메모가 아닌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진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의 힘으로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지우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슬퍼런 협박은 김지훈의 마음에 타오르던 의심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의 순한 양으로 머물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지훈의 비밀스러운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탐정이 된 것처럼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서는 친구 민수였습니다. 지우는 점심시간에 민수에게 다시 한번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내가 며칠 전에 봤다는 그 할머니 말이야. 혹시 좀 더 자세하게 기억나는 거 없어? 어떻게 생기셨다거나 무슨 옷을 입으셨다거나. 갑자기 그건 왜? 너 혹시 그 할머니 알아?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둘러댔죠. 아니, 그냥 하도 내가 인상 깊게 이야기해서 궁금해서 그래. 민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되게 마르셨고 허리가 좀 굽으셨어. 옷은 여러 개 껴입으신 것 같던데 색이 바래서 좀 남루해 보였고 그리고 표정이 되게 슬퍼 보였어. 그냥 우두커니 서 계신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교문 쪽만 계속 바라보시더라. 아, 그리고 늘 저기 분식집 앞에서 계셨어. 민수의 증언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분식집이라는 장소는 지훈의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었죠. 두 번째 목표는 지갑을 찾아준 경비원 김노인이었습니다. 학교 시간을 일부러 늦춰 대부분의 학생들이 빠져나간 뒤에야 학교를 나섰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서성이던 지우는 순찰을 시작하려던 김노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최대한 공손하게 다가가 인사를 꾸벅하고는 지갑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인사를 전했어요. 별말을 다 하는구먼. 학생 물건 찾아주는 게 내 일인걸. 다행히 나쁜 사람이 주워가기 전에 내가 먼저 발견해서 다행이지. 김노인은 최 사장과의 약속대로 자신이 직접 주운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
혹시 지갑 주우셨을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제 친구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속 학교 앞에 계셨다고 해서요. 김 노인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지우는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시치미를 뗐죠. 할머니, 글쎄 워낙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걸 내가 주운 것뿐이야.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교과서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났지만 확신할 수 있었죠. 경비 아저씨는 무언가를 알고 있으며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한편 아들 지훈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영민 또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아들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자신이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가정과 사회적 지위라는 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그는 회사를 조퇴하고 아들의 학교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지낼 만한 곳, 낡은 여관이나 쪽방촌, 심지어 노숙인들이 모이는 공원까지. 그는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몰고 동네를 샅샅이 훑으며 혹시나 익숙한 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 사장의 분식집에서는 아슬아슬한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창가에 앉아 하교하는 손주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죠. 그런데 분식집 앞을 서행하며 지나가는 익숙한 검은색 세단을 발견한 최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안으로. 최 사장은 다급하게 순옥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던 순옥 할머니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아들, 영민의 날카로운 옆얼굴을 보고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최 사장은 그녀를 주방 뒤편의 좁은 창고 안으로 밀어넣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놈이 할머니를 찾으러 온 게 틀림없어요. 창고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낡은 상자 더미에 기댄 채 가슴을 졸여야 했죠. 바깥에서는 최 사장이 아무렇지 않은 척 가게 앞을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영민이 가게 안을 힐끗 들여다보는 것이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의심에 가득 찬 눈빛이 가게 구석구석을 훑을 때마다 순옥 할머니의 심장은 조각나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영민은 별다른 소득이 없자 차를 몰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공포는 순옥 할머니의 기력을 완전히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캄캄한 창고 안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피해 쥐새끼처럼 숨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한 틈을 타 그는 평소에는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던 서재 깊숙한 곳의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들 속에서 그는 마침내 오래된 사진 앨범들을 찾아냈습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어린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사진, 유치원 재롱잔치 사진.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앨범 가장 마지막 장에서 그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아기였을 때 포대기에 쌓여 한 여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그를 안고 있는 여인의 얼굴 부분은 마치 칼로 도려낸 것처럼 깔끔하게 잘려나가고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그 존재를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는 모든 사진은 얼굴 부분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할머니를 숨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할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우는 찢겨나간 사진의 거친 단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의 차가운 분노와 어머니의 이기적인 외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고 있었을 얼굴 없는 할머니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영민과의 아슬아슬한 숨바꼭질이 벌어진 그날 이후 순옥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가뜩이나 쇠약해진 그녀의 몸을 좀먹어 들어갔죠. 그녀는 더 이상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최 사장은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순옥 할머니는 신분이 드러날 것이 두렵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나는 괜찮아요, 사장님. 며칠 쉬면 나아질 겁니다. 괜히 나 때문에 사장님까지 곤란해지면 안 되지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녀의 생명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최 사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최 사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 뒷방에서 쉬고 있던 순옥 할머니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가게로 돌아온 최 사장은 차갑게 식어가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무리 흔들고 소리쳐 불러도 그녀의 눈은 떠지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은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 119를 부르면 그녀의 신원이 노출될 것이고 그러면 아들인 영민이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사람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에게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과로로 쓰러진 것이라고 둘러댔죠.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고 순옥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같은 시각 지우는 마지막 단서를 손에 쥔 채 결전의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민수와 경비 아저씨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모든 것은 분식집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는 학교 후 곧장 최 사장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은 평소와 달리 굳게 닫혀 있었고 금일 휴업이라는 팻말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어요. 지우는 실망감에 발길을 돌리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택시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서고 초조한 얼굴에 최 사장이 내렸습니다. 그는 급하게 가게 셔터를 올리려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훈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너는 김지훈 학생 아니냐? 여긴 어쩐 일이야? 아저씨, 혹시 저희 할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지훈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꺼내 최 사장에게 보여주었죠. 메모지를 본 최 사장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영리하고 슬픈 눈을 한 소녀는 이미 모든 진실의 문턱까지 와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순옥 할머니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죠. 최 사장은 지훈의 어깨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학생 할머니, 지금 병원에 계신다. 오늘 가게에서 쓰러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의심과 추측이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보기 위해 그 차가운 길 위에서 며칠을 서성이다. 결국 쓰러지셨다는 사실에 그는 죄책감과 분노로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빨리요. 지우는 병원 이름을 듣자마자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향하는 큰 길 앞에서 그의 앞을 막아서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영민이었죠. 그는 아들의 뒤를 몰래 밟고 있었던 겁니다. 분식집 앞에서 아들과 최 사장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어디 가는 거냐, 김지훈. 영민이 지훈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훈은 그런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거나 할머니께 갈 거야. 무슨 할머니? 그 여자는 내 할머니가 아니라고 했잖아. 거짓말. 아버지가 버렸잖아. 할머니를 길바닥에 버리고 없는 사람 취급했잖아. 사진까지 찢어버리면서. 지훈의 외침은 비수처럼 날아가 영민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영민은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거짓의 성벽이 아들의 절규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비켜 비키란 말이야. 지우는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아버지를 밀치고 병원을 향해 다시 달렸어요. 그의 등 뒤로 영민은 무너진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한 가족의 추악한 진실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든 것을 해치고 응급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작은 병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귀에서 울릴 정도로 세차게 뛰었고 폐는 터질 듯이 아파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최 사장이 알려준 병실 호수 103호. 그 문 앞에 섰을 때 지우는 차마 바로 문을 열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문 너머에 지난 몇 년간 그리워했던 그리고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고통받고 있었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실은 작고 고요했습니다. 삐 하는 기계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의 한가운데 낡고 하얀 시트가 덮인 침대 위에 너무나도 작고 마른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지훈의 기억 속 할머니는 언제나 자신을 번쩍 안아 올릴 만큼 크고 따뜻한 분이었는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가녀리고 위태로워 보였어요. 산소호흡기가 그녀의 작은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앙상한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이 마치 자신의 죄 때문인 것만 같아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링거 바늘이 꽂히지 않은 할머니의 다른 쪽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죠. 너무나도 차갑고 종이처럼 바싹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 거친 감촉에 할머니가 보냈을 고통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어요. 할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에 자신의 얼굴을 묻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와 할머니의 차가운 손등 위로
뜨겁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신 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대신한 속죄였고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었으며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그리움의 절규였죠. 그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그렇게 울며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훈의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목소리가 가느다란 끈이 되어 주었을까요? 깊은 의식의 바다에 잠겨있던 순옥 할머니의 속눈썹이 파르르 하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낯선 천장과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한 소년의 흐릿한 형체. 누구지? 의식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할머니 손주, 지훈이. 지훈이 우리 강아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순옥 할머니의 혼미했던 의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눈앞의 소년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훌쩍 커버린 키, 어른스러워진 얼굴. 하지만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바라보는 저 슬픈 눈동자는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린 손주의 눈동자가 틀림없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움직여 지훈의 뺨을 어루만지려 애썼습니다. 너무나도 쇠약해진 탓에 손가락 하나 까딱이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순옥 할머니의 마른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우리 강아지.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의 벽, 세상이 만들어낸 오해와 거짓의 벽이 모두 허물어지고 할머니와 손자의 사랑만이 그 작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 곁에 있다면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넋이 나간 얼굴에 영민과 사색이 된 혜진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그들이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지워버리려 했던 과거가 이제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민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애쓰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만들어냈어요. 지훈아, 일단 집으로 가자. 가서 아빠랑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훈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제 집은 여기예요. 할머니 곁이요. 김지훈.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애를 끌어들여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옆에 있던 혜진이 참지 못하고 순옥 할머니를 향해 원망 섞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사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경멸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이제 제 부모님이 아니에요. 할머니를 길바닥에 버리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돌아가셨다고 거짓말까지 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일 수 있죠? 두 분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완벽한 가정, 두 분끼리나 실컷 지키면서 사세요. 이 자식이.
분노한 영민이 손을 치켜들었지만 그는 아들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 앞에서 차마 그 손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은 더 이상 자신을 아버지로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미 죽은 존재나 다름없었죠. 영민과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상처 입은 얼굴만 바라보다가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지우는 그들이 사라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할머니의 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이제 두 사람의 세상에 그들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은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옥탑방 창문으로 따스한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새로 산 뜨개질 바늘로 손주의 목도리를 뜨고 있었죠. 병원에서 퇴원한 그녀는 몰라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텅 비어있던 눈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어요. 그녀의 새 보금자리는 최 사장의 도움과 지훈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얻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대저택보다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지훈과 함께 새로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죠. 공원에서, 분식집 앞에서, 그리고 이 옥탑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교복 차림의 지훈이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우리 강아지 왔구나. 학교에서 힘들진 않았어? 전혀요. 할머니, 오는 길에 할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팥이 아주 듬뿍 들었어요. 지우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곁에 앉아 붕어빵을 내밀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아이고, 내 생각까지 해주고라며 손주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드라마에서 본 이야기 등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대화에 거짓이나 숨막히는 침묵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진솔한 애정과 따뜻한 웃음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지우는 부모님의 집에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그들은 몇 번 더 지훈을 찾아와 회유하려 했지만 지훈의 결심은 확고했죠. 그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꼭두각시가 아닌 자신의 삶과 할머니의 삶을 책임지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였어요. 그 과정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는 할머니의 미소를 볼 때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지우는 할머니를 위해 책을 읽어주었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할머니의 눈이 되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순옥 할머니는 손주의 나직한 목소리를 들으며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자신을 집어삼킬 듯 두렵고 차갑기만 했던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길 위에서 우연히 주웠던 낡은 지갑 하나. 그것은 잃어버렸던 돈과 카드를 되찾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과 사랑, 그리고 서로의 온기를 되찾아준 기적이었어요. 순옥 할머니는 책을 읽어주는 손주의 의젓한 옆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고 평화로웠어요. 길고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할머니와 손자의 세상에는 따뜻하고 찬란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